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평가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워런 버핏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주식시장의 미래를 아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 여러 인터뷰를 통해 그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니, 정확히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투자 원칙은 간단하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주가가 오른다. 직접 평가된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자산을 키운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부동산을 잘 찾아서 투자하면 큰 리스크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하나는 기획부동산이나 지역주택조합 등 리스크가 높은 부동산을 사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고점에 사는 경우다.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외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평가 부동산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른 데에 비해 시기적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저렴하면 된다. 시기적으로 저렴하다는 건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오는 기회를 말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반대로 남들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오히려 조용히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고 나와야 한다. 2006년 부동산 버블 때도 그랬고 2020년 부동산 폭등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은 진리다. 그도 그럴 것이 소문난 잔치집은 너도 나도 찾다 보니 먹을 게 남아있을 리 없다. 그보다는 조용히 소문나지 않은 잔치집을 찾아야 한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도 같은 맥락이다.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기는 모든 사람과 언론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다. 그때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진입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안전마진이란 최소의 정도의 이익은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에 살 수 있다면 최소 3천만 원의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다.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동산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첫째, 급매를 노리는 전략이다. 살다 보면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는다. 이런 급매물만 잘 잡아도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급매라는 개념이 시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한창 오르고 있는 상승장에서는 시세가 최근에 거래된 가격과 같다고 하더라도 급매일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면 시세가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저렴해도 급매가 아닐 수 있다. 2억 원짜리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에 나왔다 해도 하락장에서는 추가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급매인지 아닌지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시세의 10%만 저렴해도 급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해도 급매가 아닐 수 있다. 급매물을 잘 잡기 위해서는 한 지역만 들여다보는 것은 금물이다. 가능한 한 많은 지역을 넓게 들여다봐야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는 지역인 영등포일 때만 분석하지 말고 강서구, 강동구, 하남 일대 등 최대한 많은 지역을 관찰해야 한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청약으로 매수하는 방법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당첨 확률이 높지 않아서 아파트 청약만 노리면 내 집 마련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청약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는 개념이다. 청약 물량이 나올 때마다 넣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다. 셋째,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즉 전세가가 상승하면 내가 들어간 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호재가 있거나 입지적으로 내재 가치가 뛰어난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아진다. 일례로 2020년에 방사광가속기가 청주에 유치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오창 우림필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를 1억 4,500만 원에 매수했다. 당시 전세를 1억 3,500만 원에 맞췄는데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상승해서 전세가가 2억 원을 훌쩍 넘었다. 전세만 놓아도 원금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은 교통이 개선되거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특정 호재를 이유로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유리한 뉴스가 나오면 인근에 다른 저평가된 부동산은 없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넷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입주 물량이 쌓인 시점에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물건을 내놓는데 이때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2018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자주 보였던 지역이 김포와 하남이었다.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계약금을 포기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용기 있게 진입한 투자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왔던 김포 아파트와 하남 미사 오피스텔은 현재 대부분 분양가 이상으로 올랐으며 임대 수익도 잘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임대가 맞춰진 상가다. 제일금융권 은행이나 대기업 등 우량한 임차인이 맞춰진 상가인데 수익률까지 높다면 임대 수익을 받기 위한 투자로 나쁘지 않다. 특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추후 상가의 가치도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상가 중에 시행사 혹은 분양 대행사와 짜고 임대 수익을 맞춰놓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변 상가 대비 적정한 임대료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 밖에도 저평가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다. 중요한 건 본인만의 소신으로 저평가 부동산을 꾸준히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긴다. 그 기준으로 저평가 부동산을 찾는 연습을 성실히 하기 바란다. 오르는 아파트 vs 오르지 않는 아파트.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격을 견인하는 9가지 요인. 1. 세대수. 대표적으로 잘 오르지 않는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다. 물론 근처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 나홀로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곤 한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오르는 것보다는 상승폭이 현저히 작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라면 나홀로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남향. 이왕이면 남향이면 좋다. 남향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아도 따뜻하다. 동향, 남향, 서향 아파트에 각각 살아본 적이 있는데 동향은 아침에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커튼을 쳐야 했고 서향은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해가 저녁 무렵에만 잠깐 들어와 따스한 느낌이 적었다. 남향 아파트는 하루 종일 따뜻하고 포근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다. 태양의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해가 많이 들어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좋고 태양의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3. 단지 모양. 단지 모양을 고를 때는 이왕이면 네모반듯한 형태가 좋다. 정사각형 모양이면 더 좋고 가로 세로 비율이 3:2 정도인 직사각형 모양도 좋다. 기역자 모양, 뱀처럼 길쭉한 모양, 동그란 모양, 세모 모양은 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4. 경사. 이왕이면 구릉지보다 평지 아파트가 더 좋다. 경사가 있으면 올라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다. 최근에는 이런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단점을 만회하려는 곳이 늘고 있다. 5. 학군.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좋다. 소위 초품화라고 해서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좋다.
중학교까지 있으면 더욱 좋고 명문 학교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생긴다. 예를 들어 목동에 위치한 몇몇 대 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에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더 오른 측면이 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학군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쩌면 학군이 교통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6. 역세권. 역세권 아파트가 좋다. 차가 없더라도 역세권 아파트는 지하철을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면 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역세권 아파트와 학군을 비교하면 자녀가 있는 집은 학군을 좀 더 따지고 자녀가 없는 직장인은 역세권 아파트를 선호한다. 따라서 역세권 아파트는 자녀가 없는 직장인이 선호할 만한 소형 평형이 강세를 보인다. 학군이 좋은 지역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가 좀 더 선호된다. 7. 주차장.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좋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다. 지상은 조경과 여러 미술품으로 꾸며놓는다.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이 가능할 만큼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8. 커뮤니티 시설. 단지 내에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이 많은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른다. 최근에는 단지 내에 영화관과 볼링장이 생길 정도로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택근무 등으로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부쩍 발전했다. 나도 주로 집에서 지필과 상담을 하다 보니 단지 내 북카페나 스카이라운지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살기에도 좋고 가격도 잘 오른다. 9. 주변 인프라. 백화점, 영화관, 마트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좋다. 반면 비행기 소음이 심한 공항이나 쓰레기 소각장, 송전탑, 유흥업소 등이 근처에 있으면 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도 주변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는 아니다. 소음 및 분진 문제 때문이다. 진입로가 좁은 아파트도 좋지 않다.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 9가지 요인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오르는 아파트와 오르지 않는 아파트의 차이를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다. 그럼 서울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와 수도권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는 어떤 물건이 비교 우위에 있을까? 많은 분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가격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서울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서울 나홀로 아파트가 거주하기에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럴 경우 거주지와 투자처를 분리해서 서울 나홀로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는 매입한 뒤 전세를 놓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저평가 부동산 일적정 가치와 수익률. 저평가 부동산 찾는 3가지 비법. 저평가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인근 매물과 비교하기. 먼저 인근 지역이나 상황이 유사한 다른 지역과 매매가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김포 한강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8억 원대인데 양주 옥정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5억 원대라면 옥정신도시 아파트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단순 매매가뿐만 아니라 강남 접근성, 교통 호재, 개발 호재, 학군 등 비교 대상은 다양하다.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매매가다. 2. 원가법. 원가법을 통해 저평가 여부를 알 수 있다. 건축비를 통해 원가를 계산한 다음 만일 현재 건축비보다 건물 가격이 싸거나 크게 비싸지 않다면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적정 가격을 유추할 때 쓰는 방법이다. 건축비보다 건물 가격이 훨씬 높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뜻이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른 지역의 분양가와 건축비를 고려해서 비교하면 저평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처럼 땅값,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책정된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 있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지역의 단지를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수익률 비교법. 수익률 비교법은 수익률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가름할 때 많이 쓰인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대출을 끼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6% 이상만 나와도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지방의 상가,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 서울이나 강남으로 들어올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특히 서울 핵심 입지에 위치한 건물은 임대 수익률이 2%도 안 되는 곳이 많다. 다만 서울 핵심 입지라면 추후 건물 자체의 가격이 더 크게 오를 수 있고 매매도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만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 수익률 계산하기. 저평가 부동산을 찾았다면 이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한다. 간단하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억 원이라는 돈을 6%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한 달의 이자는 얼마일까? 연이자는 원금 1억 원의 6%, 즉 원금 1억 원에 0.06을 곱한 600만 원이다. 연이자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는 50만 원이다. 물론 원금과 같이 갚는다면 원리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올라간다. 매매가 1억 7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샀는데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1년 수익은 월세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즉 840만 원이다. 1년 수익 840만 원을 보증금 1천만 원을 제한. 실제 투자금 1억 6천만 원으로 나누면 1년 수익률은 5.25%라는 걸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다. 5.25%라는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은행권의 웬만한 채권 수익률보다 높은 값이다. 그런데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4%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1억 원의 이자는 연 400만 원이고 1년 수익 840만 원에서 이자 400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440만 원이다. 대출 1억 원과 보증금 1천만 원은 내 자본이 아니므로 매매가 1억 7천만 원에서 순수하게 들어간 내 원금은 6천만 원이다. 440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나누면 수익률은 약 7.3%에 달한다. 이처럼 대출을 활용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걸 알 수 있다. 금융상품은 부동산처럼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반면 부동산은 담보를 잡으면 감정가의 통상 60% 이상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다른 부동산과 수익률을 비교해봄으로써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혹은 해당 건물의 원가와 현재 가격 간의 괴리를 산출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나의 방식으로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원가법, 수익률 비교법 등을 모두 고려하기 바란다. 만일 단 한 가지 방법만 택해야 한다면 임금 매물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임금 매물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다. 동네 주부들은 보통 장을 계속 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물건의 시세를 꿰뚫고 있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라도 하면 귀신같이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물건을 산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사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를 꿰고 있으면 급매가 나왔을 때 그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다. 본인이 시세를 꿰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